왕비를 아십니까? 박일문. 1979년 그리고 1980년의 이야기다. 대학에서는 아닐 거라고 회의하던 시절이었다. 도서관에서 창비의 김지하 시를 도르코 칼로 오리거나 쿠바 혁명의 재해부,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허리에 끼고 다녔다. 술집에서 무언가를 암중모색하고, 하지만 모두들 리버럴리즘에 빠져 있어 구체적인 힘으로 표현하기에는 무기력한 상태, 무지 목매의 세월이었다. 모두들 존재의 살랑거림과 변혁이란 꿈틀거림의 애매모호한 중간 지점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나 1979년 10월과 1980년 5월 사이는 무언가 달랐다. 변화를 예고하던 시기였다. 유신 정권이 무너지고 총학생회가 새로 부활하였다. 그 시대 우리는 싸움을 겪으면서 현실에 눈을 떴고 실존의 문제도 변혁의 물살에 파묻혀 갔다. 그 상황은 마치 1987년 6월과 7, 8월 사이에 일어난 민주화 항쟁과 같았다. 정치적이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없을 거라고 단정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달랐다. 오로지 달리기만 했다. 북과 현수막과 피켓을 앞세우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대학에서 대학으로, 부산 마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광주로, 젊다는 이유 하나, 푸르다는 이유 하나, 순수를 불사른다는 청춘 하나로 해방의 연대감을 나누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피비린내 나는 광주의 학살이 있고 나서 모든 상황은 다시 1970년대 그 암울했던 시대로 돌아갔다. 그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에 극도로 드라마틱하게 상황은 전환되었다. 1980년 9월 하순에 휴교령이 내렸던 학교는 문을 열었다. 보도블럭 사이사이, 심지어 대학 본관과 사범대 공대를 오가는 아스팔트 틈서리 사이사이를 뚫고서 잡초가 무릎 높이만큼 자라고 있었다. 쓰레기통에는 주둔한 공수부대 병력이 내버린 잔반 찌꺼기로 파리가 윙윙거렸다. 강의실에서는 또다시 하이데거와 헨리히, 비트겐슈타인과 후서를 강의하고 기관원은 대학 노트를 끼고 강의실을 어슬렁거렸다. 엘 교수는 깨어있는 형이상학을 강의하고 나는 카스트로가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이나 프란츠 파농의 대지에서 저주받은 자들을 읽고 있었다. 엘 교수의 깨어있는 형이상학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금 나와라 뚝딱, 여자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형이상학이 과연 가능한가? 칸트 이전에도 가능했고 마르크스 이후에도 가능할 것인가? 1980년 10월 나에게 필요한 것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엇이었다. 강의실 문을 나서면 법대 한쪽 벽에 빨간 페인트로 자유의 벽이라고 써놓고 우리들의 싸움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는 대자보가 붙곤 했다. 학생과 직원들은 리스트에 오른 학생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대자보를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계속된 무의미한 작업. 그러나 그 작업은 위대한 싸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독서회를 만들고 보다 더 질적으로 고양된 형태로서 언더덤, 즉 정치학습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1980년 11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학습 조직 내부에서조차 거듭된 분열과 내분으로 오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고립을 거부하고 연대로 나가는 과정, 자기 비판과 자기 부정의 과정은 70년대의 낭만주의, 실존적 개인주의와 철저한 결별과 단절을 의미했다. 그것은
각자에게 있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엘리트의식, 소부르주아 근성, 소영웅주의를 청산하고 훈련된 조직의 인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개인이냐 조직이냐의 거듭된 싸움. 그것은 존재론에 대한 탐구와 변혁을 향한 실천 사이의 거리감과도 같은 건널 수 없는 길고도 먼 강이었다. 1980년 7월 나는 실존과 번역, 그 중간 지점에 서 있었다. 때로는 실존을 빙자해서 우울과 낭만이란 헛개비 속에 몸을 감추었고, 때로는 정치학습을 해나가면서 뭔가는 달라져야 한다고 몸부림치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고도로 세련된 형이상학이란 관념 속에 한쪽 발을 담근 채 나날을 보냈던 때의 이야기다. 왕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왕비를 아십니까? 물음부터 답은이 회고적이다. 어설프다. 이런 감정은 싫다. 얼마나 많은 회고 취미가 사람의 발전을 방해해 왔던가. 그러나 과거는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인내하며 지내온 길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언어를 다루는 자나 독자들에겐 인내가 필요하다. 문화는 인내다. 왕비, 정확한 이름은 커피숍 왕비. 나는 이곳에서 전근대성과 근대성, 현대성의 시기 구분 없이 살아가는 20세기의 돈키호테 몇을 만났다. 왕비는 다운타운에 있다. 다운타운의 형식은 현대성을 선전했지만 1980년 대구란 도시의 내용은 전근대적이었다. 경제는 여전히 종속적이었고 시민들은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라면 지옥까지 달려갈 사람들로 도시는 비대해져 가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풍차를 향하여 앞으로 돌격하는 돈키호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들에게 만약 과학이라는 무기가 있다면 혁명가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1980년의 왕비는 우울과 낭만, 자폐와 음악을 의미했지 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래의 희망이 없는 그 지점, 왕비에서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쓰겠다. 아니, 이것은 1980년을 스물에 보낸 우리들의 이야기다. 2층은 기성세대, 3층은 어둡고 칙칙한 20대 청춘. 왕비는 그렇다. 2층을 통과해야 3층, 사다리라도 있으면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이용하지는 않으리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이유 있는 반항. 그들은 전 시대에 그리고 현 시대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지방문인협회, 기성세대들은 모여서 질서와 안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누런 종이 봉투에 원고지를 넣어 다니고 커피잔을 달그락거리며 주식 이야기와 유학 보낸 딸 이야기를 하고 권태롭게 웃고 서로 선생이라는 경어를 쓰고 문인 임내, 화가 임내, 예술가 답내. 똥이 더러우면 피해가라. 나는 19이고 나약한 문화주의의 똥을 피해가고 싶었다. 그것은 치열한 정신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정신을 포기하고 물적 재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쫙 깔려 있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좁았다. 세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었다. 음과 양, 좌와 우. 두 가지만 확실히 구분하면 현대를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았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선배들의 주장이었고 내부의 갈등이었다. 유물론이냐, 관념론이냐.
1980년 요구사항. 기라픈, 캄캄했다. 뭘 해? 나는 냉소가 앉은 탁자로 걸어가서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무것도. 냉소는 성냥을 톡톡 부러뜨리며 재떨이에 집어던지고 있었다. 뭐 좀 먹을래? 내게 돈이 좀 있어. 귀찮아. 행복해? 그는 의외라는 듯 내 물음에 피식 웃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가끔씩은 의미 있는 것이지. 냉소는 다시 성냥을 톡톡 부러뜨렸다. 경쾌하다. 무얼 찾았어? 냉소가 물었다. 글쎄, 살아오면서. 이런 거지. 하루에 커피를 5잔 이상씩 마시게 되었고 담배는 2갑, 그리고 술, 음악, 기타 등등. 냉소가 이번에는 틱틱거리며 성냥에 불을 붙였다. 연속된 동작.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건 싫어. 차별성은 있는 거 아니야? 무의미해. 확실히 냉소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그는 21살의 나이가 되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도전해 왔다. 보다 많은 술, 보다 많은 담배, 보다 많은 여자. 삶의 엑기스를 찾는 데 충실해 왔다. 충실. 이것은 그의 말이다. 어쩌면 타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삶의 무의미함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다. 그는 늙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이. 냉소. 그는 지금 심각한 자기 부정의 단계에 서 있다. 그 과도기는 길고도 힘겹다. 힘들지 않아? 나는 힘들게 물었다. 어차피 고통스럽잖아. 그는 야전상의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내놓았다. 엽차 잔으로 그가 한 잔, 내가 한 잔, 또다시 반복. 말러, 돼지의 노래, 캐들린 회리어의 비극적인 속삭임이 흐른다. 회리어. 그녀는 말러의 고별을 노래하고 41세에 죽었다. 술도 사라지고 음악도 죽는다. 죽음은 목관악기의 떨림처럼 그로데스크하다. 쓸쓸하다. 정말 쓸쓸한 것 같아. 냉소는 독배 가듯이 중얼거렸다. 바늘이 탁탁 튀는 소리가 났다. 오랫동안 판과 바늘은 헛돌고 있었다. 탁, 탁, 둔탁한 무저음. 훌륭한 음악이다. 저 음악의 테마는 존재일 것이다. 음반이 한 바퀴씩 돌았다 오면 카트리지도 한 번씩 튀어오른다. 무의미한 반복. 시지푸스의 비극. 온, 오프의 연속. 존재하는 것이다. 그녀는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120여일간의 긴 휴교령 기간 동안 난 왕비에서 디스크 자키를 했다. 갑작스럽게 들뜬 그의 봄. 민주화의 열정도 여우비처럼 사라졌다. 누구나 강간을 당한 수치심과 굴욕감에 젖어 있었다. 여름이 왔다. 이 도시의 특징은 여름에 있다. 동서남북으로 막혀있는 산들. 그 안에 움푹 내려앉은 분지의 도시. 봄에는 황사, 여름에는 한증탕, 여름이 끝나면 가을도 없이 곧 겨울. 겨울이 되어도 눈조차 내리지 않는 도시. 이 도시에서 내가 배운 것은 광기와 답답함과 우울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도시에선 현대사를 장식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타났다간 사라졌다. 196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 늘 불우했고 정신적으로 황폐했다. 영혼이 가난함으로 허무주의와 자유주의를 유포하는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대구 이퀄 파시스트의 보화장. 이런 등식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학교가 문을 닫은 120여일간의 긴 여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왕비에서 판을 올리고 바늘을 얻고 담배 한 대, 다시 판을 올리고 바늘을 얻고 담배 한 대. 연속된 반복. 몹시 더웠고 많은 비가 왔다. 누군가 아픈가? 고 묻는다면 아프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1980년 7월 그것만이 진실이다. 무슨 음악을 듣느냐고 묻는다면 쇼팽도 아프고 요한 스트라우스조차 아프게 듣는다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2평 남짓한 음악 박스에서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500여장의 관과 뒹굴며 놀았다. 그의 여름 일주일 내내 무소르브스키 벼룩의 노래를 신청하는 여자가 있었다. 167cm 25점, 서늘한 눈매, 쓸만한 얼굴, 그리고 오후 6시 벼룩의 노래, 맨 구석자리. 내가 그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이 전부다. 8일째 비가 왔다. 오후 6시. 그녀가 우산을 털며 들어왔다. 그녀는 창가 구석에 가서 잠시 앉았다가 메모 쪽지를 들고 음악 박스로 걸어왔다. 긴 생머리에 사파리가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면서 메모지를 나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장마가 시작되려나 봐요. 메모지에는 비오는 화요일 오후 6시에 어울리는 음악 있으면 들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리로 가려다 다시 얼굴을 돌렸다. 레비나스 좋아하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존재에서 존재로 레비나스를 턴테이블 옆에 놓았다. 그녀는 한동안 음악 박스의 유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초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음악을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에서 노예들의 합창으로 바꾸었다. 그럼 됐어요. 며칠 후 나는 냉수에게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조심해. 냉수는 등을 의자 깊숙이 기댄 채 성냥을 톡톡 부러뜨렸다. 왜지? 그녀는 부르주아 세계를 경멸하면서 자신은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냉소는 정말 그녀를 경멸하는 듯 했다. 그것뿐이야? 나하고 하룻밤 잔 적이 있어. 그럴 수 있겠지. 그 여자의 취미야. 그는 부러진 성냥개비를 다시 부러뜨리며 사등분하고 있었다. 그렇게 살 필요 있을까? 냉소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관점은 어때? 계몽주의 시대의 인문주의자쯤 될까? 어쩌면 중도 좌파쯤 되겠지. 자선사업가를 꿈꾸나 보지? 잘못 술 얻어 마셨다간 끝장나는 수도 있어. 그녀는 결국 현실주의자니까. 무섭군. 알아서 처리해. 여자를 아는 것도 독서니까. 독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이지 뭐. 나는 냉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몇 개비인가 담배를 피웠다. 그로부터 다시 며칠 후 나는 그녀를 대구 서적에서 만났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나는 부조리 연극이라는 책을 들고 265쪽 해롤드 핀터 부분을 읽고 있었다. 쉬는 날도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면서 말했다. 사실은 그만둘까 해서요. 아, 그러세요? 그날은 왜 노예들의 합창을 들려주셨죠? 저항적이니까요. 왠지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아서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군요. 그녀는 영화에서 본 듯한 제스처와 조용한 미소를 대화의 사이사이 적절하게 구사했다.
그녀와 나는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나에게 랭보 시집을 사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신동엽 시집을 사주었다. 그녀와 나는 비를 맞으며 로얄 호텔까지 걸었다. 좀 전에 왕비에 들렀다 오는 길이에요. 유선 방송이 흘러나오는군요. 서점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끔씩 서재처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산 하나 살까요? 그녀는 슈퍼 앞에서 500원을 주고 비닐 우산을 샀다. 빗방울이 굵어졌으므로 어느 사이 그녀와 나는 서로의 허리를 감은 채 걸었다. 그녀와 나는 연매시장 골목에 있는 곡주사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다. 곡주사 할머니가 우리를 불청객 대하듯 비 오는데 웬일이냐 퉁명스럽게 물었다. 나는 별일 아니에요 했고 소주를 시켰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녀와 나는 3시간 동안에 소주 5병을 마셨다. 다시 서로 2잔쯤 마셨을까 그녀는 고통스럽게 울기 시작했다. 비는 지짐골목 양철 지붕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규칙적인 무조음, 여자의 흐느낌, 훌륭한 음악이다. 울음을 그치고 갑작스럽게 그녀가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2 손으로 그녀가 토하는 음식물을 받아주었다. 함석 지붕을 타고 쏟아지는 빗물에 손을 씻고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빗속에서 다시 몇 번씩이나 토했다.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그녀가 내지르는 소리는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지나간 휴교령이 끝나고 학교는 문을 열었다. 나는 왕비를 그만두었고 그녀가 디스크 자키를 맡았다. 10월이 가고 11월이 왔다. 짧게 부서지는 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 보도를 뒹구는 플러터너스나 은행의 낙엽들. 감미로운 것들은 너무나 짧았다. 여전히 신천교 밑으로는 시커먼 폐수가 흘렀고 언제나 똑같은 낮, 똑같은 밤이 왔다가 사라지곤 또다시 찾아왔다. 시간은 흘렀지만 생각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칠성천변을 걸으며 우울하게 보냈다. 시를 쓴다는 일은 슬픈 일이지만 시를 쓰고 싶었다. 폐수와 악취와 시장과 자동차, 소음과 짜증, 쓰레기와 검은 하늘. 이런 언어들도 좋은 시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썩은 물 앞에서조차 맑은 서정시는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견딤이다. 냉소는 부정의 방식으로 견뎌왔고 나는 참여의 방식으로 견뎌왔다. 그녀는 디오니소스적인 방식으로 견디는 것이다. 냉소는 자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부정했다. 또한 그녀는 섹스라는 형식 속에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녀는 나를 알고 지낸 지난 6개월 동안 10여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 그것은 그녀의 독서 행위며 세상 속에서의 자리잡기였다. 모두들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 그리고 겨울. 7위 학번이면서 왕비다방 3층의 최고 선배. 그는 법대 앞에 있는 박정희 흉상의 밧줄을 감고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해서 제적, 감옥, 출감, 현장 투신, 긴급조치 구호 위반, 감옥, 출감 등의 산 넘어 산을 겪은 왕비의 우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79년에서 80년으로 넘어오면서 변혁에 대한 신념이 조금씩 허물어져가는 듯했다. 그의 선진성과 전투성은 당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레디컬했다.
그는 대구에서 인혁당, 민청학년 이후로는 거의 유일하게 운동의 맥을 이어오는 듯 했으나 대부분 그의 정치적 입장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는 고립을 면치 못했다. 그 역시 왕비를 출입하면서 어설프게 음악에 빠졌고 어느 날 갑자기 조각에 몰두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그 속에 감추기 시작했다. 1년 내내 겨울 외투를 입고 다녔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겨울이라고 불렀다. 어쨌든 그는 감춤의 방식으로 80년을 견뎌내고 있었다. 우리는 왕비 다방이 셔터를 내리면 냉소의 화실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곤 했다. 술은 디스커스를 위해선 거의 완전에 가까운 문화장치였다. 19의 나이에 내가 배운 가장 큰 지혜라면 술맛은 사람맛이라는 사실이었다. 사람맛은 디스커스, 담화, 즉 의사소통을 의미했다. 입출력이 원활하면 살아있는 인간, 입출력이 삐걱거리면 죽어있는 인간. 그런 식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냉소와 나, 그녀와 겨울은 호환성의 훌륭한 소프트웨어였다. 1980년의 12월을 거치면서 냉소와 나, 겨울은 왕비에 대한 환멸감을 가지게 되었다. 왕비 다방 3층 음악박스 옆에 제임스 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메리칸 히어로 글 밑에 No Smoking 이라는 입간판이 있고 그 옆에서 제임스 딘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 겨울이 그것을 떼버리고 캣의 콜비츠에 석판 하나를 걸어놨다. 우리에게 있어 1980년은 대중적인 우상의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냉소의 우상이라면 르네 마그리트나 고호, 세잔이었고 겨울이라면 자코메티나 헨리 모어였을 것이다. 겨울이 제임스 딘의 사진을 떼자 왕비다방의 젊은 주인은 화를 내며 콜비츠의 석판화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날 그녀와 겨울, 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미미는 냉소의 화실에 몰려가 망연회 겸 핫술을 마셨다. 냉소는 왕비를 다시는 찾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미미는 냉소의 가슴에 안긴 채 슬프게 웃었다. 언젠가 떠나야겠지? 겨울이 말했다. 언제쯤? 내가 물었다. 지금 당장이 될지도 몰라.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겨울이 말했다. 후회 않겠어요? 그녀. 아직 젊거든. 겨울. 몇인데? 그녀. 30. 겨울. 괜찮은 나이인데. 난 25이에요. 여자 나이 25.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고비야. 산 꼭대기에 올라선 기분이야. 도저히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녀. 죽음이 적당한 나이군. 냉소. 아마 26이 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녀. 보통으로 살아. 당신은 돈도 많잖아. 냉소. 그녀는 웃으면서 담배 연기를 냉소의 얼굴에 뿌렸다. 그리고는 성냥갑을 열었다 닫았다. 다시 그녀는 손을 펴보이며 말했다. 능력도 없고 난 그래도 손이 좀 섬세한 편이거든. 가늘고 긴 손. 분명히 관능적인 손이었다. 아무렇게나 부딪혀. 노동을 두려워하지 마. 개 같은. 겨울이 소주병을 흔들며 병째로 입에 털어넣었다. 그런 말은 듣기 싫어.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짐승의 시대야. 마구 학살하고 감금하고 제사를 물어뜯는. 겨울.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녀. 지금 둘이 싸우는 거야? 미미. 겨울 미미를 보고 잠시 웃었다. 나는 다시 좌중을 둘러보았다. 딱딱한 얼굴로 그로데스크하게
오랜 시간의 침묵, 냉소의 잔기침. 묻지 마. 사는 걸 포기하겠어. 벌레들이란 꼴도 보기 싫어. 겨울은 다시 소주병을 잡았다. 미미가 냉소의 가슴에서 몸을 떼었다. 미미는 겨울의 손에 쥔 술병을 잡고 그만 마셔요 했다. 겨울은 미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어. 개 같은. 개를 욕하지 마. 개는 인간보다는 나아. 개는 깜빵도 학교도 국회의사당도 짓지 않거든. 냉소. 그럼 내가 개란 말이야? 그녀. 모두가 똑같아. 겨울. 서로 심한 말 할 필요 없잖아. 미미. 잠시 후 다시 미미가 입을 열었다. 아, 이제 몇 분 있으면 나 23이야. 나이 먹는 게 좋아? 그녀. 언닌 늙는 게 싫어? 미미. 다시 늙지 않으면 심심하잖아. 미미와 그녀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더니 깔깔깔깔 웃었다. 당신은 몇이야? 미미는 나를 보고 물었다. 난 나이에 신경 쓰지 않아. 말해봐. 그녀. 글쎄 뭐랄까 나이. 그런 거 잊어버린 것 같아. 앞으로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자신 있어? 냉소. 노력해 봐야지. 세상이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세상이란 목에다 계주를 메고 질질 끌고 다니며 돈 벌어라, 아부해라, 타협해라, 무릎 꿇어라. 이렇게 지랄들일걸? 겨울. 때론 힘도 빠지겠지. 하지만 해보겠어. 하는 것과 않는 것의 차이. 먹물 먹은 자의 양심이야? 그녀. 선민의식까지 있겠네? 냉소. 놀림받고 싶지 않아. 굳이 내 나이를 이야기한다면 9살 1학장이야. 두 자리 숫자가 된다는 것은 두려워. 내겐 삶의 1학장, 2학장, 3학장 그리고 마지막 학장이 있을 뿐이야. 2, 3학장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 레퀴엠 말이야. 냉소. 아무래도 상관없어. 지금은 말러의 대지의 노래에 빠져있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그녀. 슬퍼지네. 미미. 슬퍼지면 마셔. 이태백이 되든 오마르 카이암이 되든 바니타스 바니타튬이 되든. 겨울. 냉소는 냉랭한 표정으로 성냥개비를 툭툭 부러뜨렸다. 겨울이 베이스로 울었다. 그의 목에는 돌아가면서 푸르덩덩한 자국이 나 있었다. 냉소와 나는 흰 시트를 덮어주었다. 부검의가 들어왔다. 그는 흰 시트를 내리고 가위로 주검의 옷을 잘라냈다. 주검을 엎해놓고 등, 엉덩이, 허벅지 등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시트를 덮었다. 장의사가 비닐 커버를 들고 들어왔다. 부검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주검은 영안실로 옮겨졌다. 병풍이 젖이고 주검 앞에 흰 국화꽃이 놓였다. 저녁이 되자 마산에서 겨울의 누나와 자영이 군용 지프를 타고 올라왔다. 누나는 넋을 잃었고 그의 자영은 담배를 끊임없이 태웠다. 그는 머리를 짧게 깎은 육군 중령이었다. 그는 꽁초를 던지고 다시 담배를 물고 다시 꽁초가 되면 버리고 다시 담배를 물고. 그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기계적이었고 다른 주검들의 시신 앞에서 곡을 하는 사람들도 오토매틱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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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째깍 째깍. 밤이 되고 아침이 됐다. 시간에도 공기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 딱딱한 주검,
지난 2년 동안 겨울과의 왕비에서의 추억. 공기 속의 연기가 사라지듯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잠깐이었다. 지옥에서조차 출구는 있는 법인데 여기는 과거와 미래가 막혀 있다. 아니, 구분이 전혀 없다. 몸이 건조한 공기, 무색, 무성, 무향, 무미, 무촉, 무법, 무의, 무상, 무당파, 무관심. 산다는 것은 그렇다. 쓸쓸한 프로필이다. 삶이란 그저 딱딱한 얼굴로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럼 형은 왜 세상에 욕을 하지? 아직은 아폴론적 이성의 힘이 내게 남아 있어서지. 언제 그 힘조차 빠지게 될까? 30보다 더 늙으면 삶은 다만 끊임없는 순환일 뿐이야. 형, 많이 변했어. 난 부정하고 싶어. 아니야. 1980년 이 시점에서 대구에서 오른 것은 고트프리트 벤이야. 여긴 광주가 아니거든. 형, 하지만 언젠가는 광주는 우리들의 보편성이 되고 말 거야. 언젠가는 그래야 될 테지. 하지만 지금 난 너무 힘이 없어. 조망만 할 뿐이야. 쓸쓸하게. 왜지? 왜지? 왜? 아침. 밤을 꼬박 냉소와 나는 소주를 마시며 주검 앞에서 뜬 눈으로 세웠다. 연구차가 왔다. 겨울의 시신이 실려왔다. 냉동실에 들어가는 생선처럼 나무가는 딱딱했다. 냉소와 나, 겨울의 누님과 자영이 탄 연구차는 모봉산 화장터로 향했다. 장의차가 화장터에서 멈추고 화부들은 뒷문을 열었다. 화부들은 철제 들것 위에 나무관을 내려놓고 건물 안쪽으로 끌고 갔다. 건물 안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목탁 소리와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그의 주검 앞에서 냉소와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겨울의 누나는 나무관을 붙잡고 목매어 울었다. 그의 자영은 돌아서서 여전히 담배를 피웠다. 화구의 철문이 덜커덕 열렸다. 겨울은 화구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화구의 철문이 덜커덕 닫혔다. 화부가 스위치를 올렸다. 철문으로 난 손바닥만한 내화 유리를 통해서 파란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다. 냉소는 무표정하게 서서 성냥을 툭툭 부러뜨렸다. 겨울의 누나는 화구 앞에 보릿단처럼 픽 쓰러졌다. 남편이 그녀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냉소와 나는 매점에서 소주 2병을 샀다. 냉소는 육군 중령에게 소주를 권했다. 냉소가 내미는 종이컵 앞에서 그는 절도 있게 손으로 가로막았다. 육군 중령다웠다. 냉소의 손이 무안했다. 육군 중령의 아내가 냉소의 손에 쥔 술잔을 가로채고는 재빨리 입속으로 털어넣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고생을 사서 한 놈. 아이. 군인의 아내가 냉소에게 잔을 내밀며 한 잔을 더 따라달라는 암시를 주었다. 군인의 아내는 2잔, 3잔 거푸 마셨다. 군인이 아내에게서 잔을 빼앗았다. 무표정하게 불쾌한 얼굴로. 그의 아내는 종이컵을 쥐어짜며 울부짖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도대체 우리 성호를 누가 죽인 거야? 군인의 아내는 그의 멱살을 흔들며 마구 가슴을 두드렸다. 군인은 끄떡도 않고 버티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냉소와 나도 일어서서 소각실 쪽으로 걸어갔다. 과연 자살 위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을까?
냉소가 입을 열었다. 아니, 형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 하지만 그의 입장이 되어봐. 회천 오음리 갔다 온 이후론 정신도 육체도 엉망이었어. 아, 과연 짐승의 시대일까? 출구가 전혀 없는. 삼천교육대란 바로 우리 시대 인간의 참모습이야. 과연 그럴까? 그래야 할까?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버리도록 해. 마키아벨리의 견해는 항상 정당해. 하지만 난 변화 발전을 믿어. 도대체 언제? 90년대에? 아니면 2000년대에? 결국 먼지가 되려고 사는 것뿐이야. 짐승은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이야. 마르크스 같은 낙관론자는 되지 마.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성호형은 열심히 살았어. 어쩌면 70년대의 한계겠지. 시대가 변한다고 인간에게 뭔가를 기대하지는 마. 성호형의 죽음은 70년대의 낭만, 리버럴리즘, 생존, 개별과 고립 이런 것의 죽음일 수도 있어. 그리고 대구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부활이기도 해. 우리에겐 끊임없는 소멸만 있을 뿐이야. 이제 그런 왕비 시대는 끝났어. 넌 그 말을 1990년, 2000년 네가 30이 되고 40이 된 나이에도 다시 하게 될 거야. 난 순환론자가 아니야. 아니야, 희망은 없는 거야. 모두가 먼지가 된다는 사실만 진실돼. 존재는 익명적이야. 그럴까? 과연? 화구가 덜커덕 열리고 겨울, 성우가 나왔다. 겨울은 하얗게 탄 너댓개의 삭정이처럼 누워있었다. 화부는 빗자루로 겨울의 잔해를 쓸어 담았다. 겨울은 분골실로 갔다. 골부가 맷돌을 갈았다. 겨울은 가루가 되었다. 겨울은 하얀 한지에 누웠다. 겨울은 비로소 따뜻했다. 이 따뜻함을 맛보려고 그는 집을 뛰쳐나왔다. 이 따뜻함을 후배들에게 주려고 그는 학교를 뛰쳐나와 유신시대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대구에서의 현장 투시는 고립된 작업이었다. 그의 개인적 힘은 미약했다. 과학과 조직이 없던 70년의 죽음은 이렇게 갔다. 그러나 그 죽음은 따뜻함으로써 내 손에 전달된다. 우리는 군용지프를 타고 모봉산 화장터를 떠났다.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다. 지프는 무열로를 지나 금호강에서 멈췄다. 오전 11시. 금호강은 조용했다. 그리고 더러웠다. 흐리고 탁탁한 안개 속에 아양교가 보였다. 아양교 위로 긴 차량의 행렬이 뱀처럼 서서히 움직였다. 금호강은 검고 하늘은 어두웠다. 우리는 겨울의 뼛가루를 들고 강가로 내려섰다.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한지를 펴고 겨울의 누나, 자형, 냉소와 내가 한 줌씩 손에 쥐었다. 폐수의 악취가 코를 찔렀다. 검은 물 위에 여자 그리고 그의 남자가 뼛가루를 뿌렸다. 뒤에서 폐 비닐과 스티로폼이 떠내려왔다. 냉소가 한 줌, 내가 한 줌. 썩은 물은 썩은 물을 밀어내고 썩은 물을 올라타며 썩은 물길이 나뒹굴었다. 강물은 코카콜라병과 같은 팩을 먹으며 그리고 겨울의 뼛가루도 마시며 요요히 흘렀다. 소멸의 무미 건조함을 보았다. 이 순간 존재는 익명적이라는 냉소의 말은 정당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한 사건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오동나무 상자와 한지를 태웠다. 우리는 담배를 피웠다. 우리는 딱딱한 얼굴로 검은 강을 바라보았다. 쓸쓸했다. 여자를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은 원점을 맴돌 뿐이다. 여자가 미국으로 떠난다는 모든 일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지금 여자에게 무언가를 설득한다는 일은 어리석고 불쾌한 일이다. 막연하다. 81년 봄이 오기 전 무언가는 정리되어야 한다. 정리라는 말은 새삼스럽다. 혼돈만 있을 뿐이다. 왕비에 나갔다. 미미는 다락을 닦고 있었다. 아침 일찍 웬일이에요? 화장한 얼굴이 왠지 에로틱하게 느껴졌다. 그냥. 미미는 바닥에 봉걸레질을 하고 엽차를 가져왔다. 검은 스웨터와 갈색 치마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음악 좀 틀어줘. 제가요? 나는 피곤하다는 얼굴을 만들어 보였다. 아무거나. 미미는 뮤직박스로 들어갔고 나는 회색을 생각했다. 사흘 전에도 이틀 전에도 그녀가 사는 3층 건물 앞에서 서성거렸다. 전화를 걸려다 말고 결국 돌아왔다. 날씨가 너무 흐렸고 자동차 소음이 심했다. 단지 그뿐이다. 돌아오는 길에 눈이 조금 내렸고 눈은 거리를 조금 더럽혔을 뿐이다. 우울과 무기력, 그런 것이다. 무소르그스키, 벼룩의 노래가 흘렀다. 미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왜? 라고 물었다.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음악이잖아. 좀 앉지. 나는 미미에게 앉기를 권했다. 사랑 같은 걸 믿어? 그녀는 앉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가능하잖아. 생활만 된다면. 생활? 남자들이란 힘을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아기자기한 생활을 생각하거든. 가령 예를 든다면 예쁜 옷이라든가 화장품, 액세서리, 신선한 키스, 행복,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돈. 돈? 살아야 하니까. 냉소와 당신도 그래? 글쎄, 냉소는 아직 철이 없어. 냉소는 만 21고 난 19이거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엽차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냉소를 사랑해? 하고 쓸쓸하게 물었다. 그녀는 방긋 웃으며 무릎에 두 손을 모아 쥐었다. 그녀의 얼굴에 어떤 신념 같은 게 보였다. 냉소가 아닌 누구라도 가능할 거야. 철이 없다면. 왜지? 신선하게 느껴지거든. 난 춥고 배고팠으니까 그런 문화가 그립거든. 당신 같은 여자 흔하지 않아. 그래서 좋아했고. 당신 역시 철이 없어서일까? 뭐래도 좋아. 하지만 누구든 20대는 거치고 가장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녀는 자신의 말에 자신이 있는 듯 팔짱을 끼웠다. 나는 담배를 닷하게 톡톡 두드렸다. 나 역시 그래. 10대든 20대든 기성세대만큼 대접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국회든 법원이든 군대는 40, 50대가 장악하고 있거든. 그녀는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깔깔깔깔 웃었다. 난 진심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나는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훅 불어 미미의 얼굴에 조용히 덮었다. 무소르그스키가 끝나고 레코드판이 겉도는 소리. 탁탁. 침묵. 담배 연기. 탁탁. 나는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대우전자 동성로 대리점 앞에서 프로건투를 보았다. 땀과 피와 돈의 뒤범벅. 도전자와 챔피언은 비슷한 역량으로 치고 때리지만 이 시대는 약한 자가 일방적으로 맞는다. 죄의식조차 없는 시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언가는 해결되어야 하고
그런 일상적인 과제의 해결이 없이는 나는 점점 더 혼돈에 빠져갈 뿐이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속 시간을 정했고 그 시간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다. 동아백화점을 지나 대구역까지 걸었다. 오후 2시 점심 대신 캔 맥주 3개를 샀다. 대합실에서 캔 하나를 마셨다. 빈 캔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에는 일회용 종이컵, 코카콜라병, 햄버거 포장 커버, 컵라면, 스포츠신문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소비가 미덕이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 출구로 나가는 사람, 기차에서 내려 대합실로 들어오는 사람, 말없이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시 캔 하나를 마셨다. 1981년 1월, 지금 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한 2000년,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 것인가? 나는 다시 회색에 대해서 생각했다.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바라보는 도시는 흐리고 탁했다.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 도시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다. 삶도 그럴 것인가? 나는 실존과 변혁의 중간지대에 서 있다. 나는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70년대와 80년대의 중간, 내 나이는 만 19이고 우리 나이로 20이다.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해가 시민회관 뒤쪽으로 넘어갔다. 시민회관 앞 총인구 표지판에는 3,921만 7,613이라고 적혀 있었다. 4천만. 나는 그 중의 한 익명성의 원자다. 대구역 앞 광장에 어둠이 스며들었다. 여자를 만났다. 여자는 만 25. 나는 19. 냉수의 말대로 여자에게는 현실이 있고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미미의 말대로 여자는 생활을 꿈꾸고 남자는 힘을 그리워한다. 여자에게는 미국이 있다. 그러나 나에겐 그 힘에 대한 동경조차 없다. 다만 나에겐 과정이 있다. 여자를 만나고 자고 그리고 떠나 보내는 과정, 그런 것이다. 나는 어떤 전략도 전술도 없이 전쟁터에 던져졌다. 여자 앞에는 술잔이 놓여 있다. 여자가 말한다. 생각해 봤어요? 만 25의 여자는 나에게 존대를 하고 나는 반말을 한다. 그녀는 생활과 관습을 사랑한다. 유학 같은 건 가지 않아. 어딜 가든 마찬가지일 테니. 나는 담배를 비벼 끈다. 다시 한 대를 물고 불을 붙였다. 이 나라가 지겨워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녀는 정말 무섭게 소주잔을 입속에 털어넣었다. 이것이 아니야. 여자가 빗속에서 한 말이 생각났다. 그녀는 왕비 다방에서 고전 음악이나 듣고 술이나 마시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섞여 그런 이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원래 그녀에게는 장밋빛 아메리카가 있었다. 그녀 부모가 이미 이민을 가버린 아메리카.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든든한 물적 재부.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런 생활이었다. 전화하지 않겠어. 왕비에도 나가지 않을 거야. 왕비 시대는 이미 끝났어. 나는 한 잔을 마시고 그녀에게 건네고 다시 내가 한 잔을 마시고 그녀에게 건네고 벼룩의 노래,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 이 모든 것은 허영이었다. 그녀는 한 잔을 마시고 나에게 건네고 다시 그녀가 한 잔을 마시고 나에게 건네고 우린 말없이 일어섰다. 미미와 냉소, 나는 이른 아침 대구역에서 만났다.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차를 기다리며 캔맥주를 하나씩 마셨다.
개차를 하고 플랫폼에 나갈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미미는 핸드백을 왼쪽에서 오른쪽 어깨로 바꿔매며 말문을 열었다. 아마 모르지. 나는 미미의 어깨에 퍼붓는 눈발을 털어주었다. 그동안 의미 있었어. 그런 말 하지 마. 서로에게 필요할 거야. 당신에겐 냉소가, 냉소에겐 당신이. 나는 다시 캔 하나를 뜯었다. 난 열심히 살 거야. 어딜 가든. 그 점을 늘 존경해왔어. 이건 고백이야. 내 생활인 걸 뭐. 나는 한 모금 두 모금 캔의 반을 마셨다. 생활, 가장 중요한 거잖아. 나와 냉소에겐 그게 없어서 약한가 봐. 마구 부러지고. 저 사람을 보호할 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은걸. 아냐, 상처는 남는 자의 몫이래.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 거지? 나는 세 모금쯤 더 마시고 캔을 흔들었다. 미미는 두 손으로 내 왼손을 꽉 쥐어주었다. 냉소가 다가왔다. 이런 눈은 처음이야. 대구에도 눈이 내린다니. 아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글쎄. 냉소는 성냥을 툭툭 부러뜨리며 쓸쓸하게 웃었다. 시니컬했다.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어. 나는 가방에서 2개의 누런 종이봉투를 꺼냈다. 뭔데? 냉소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눈속을 헤치고 플랫폼 저쪽에서 기차가 오고 있었다. 책이야. 쿠바 혁명의 재해부, 우상과 이성, 그리고 김남주 시의 복사본.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냉소가 쓸쓸하게 웃었다. 미미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마 좋아하게 될 거야. 우린 좋아해야 해. 그 강의 한가운데 있거든. 믿지는 마. 냉소는 받아든 책을 미미가 들고 있는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아니, 난 널 믿겠어. 추상이 아닌 구상, 관념이 아닌 구체. 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뜨거워지는데? 기차가 왔다. 경부선, 상행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렸다. 우린 아직 젊으니까. 나는 냉소와 미미의 어깨에 내려앉은 눈발들을 털어주었다.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내리고 그리고 올라탔다. 기적이 울렸다. 그래, 포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미미와 냉소의 등을 밀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냉소와 미미가 올라탔다. 통일호 경부선 상행선은 마지막 기적을 울렸다. 차창으로 냉소와 미미의 얼굴이 잠깐 보였다. 기차가 움직였다. 그들과 나는 손을 짧게 흔들었다. 퍼붓는 눈발들. 나는 기차가 눈속의 흰 점이 들 때까지 플랫폼에 서 있었다. 나는 캔의 나머지를 마시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또다시 왕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1979년 대학 1학년 때 왕비에서 의식이라는 것을 배웠다. 굳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론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물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하이데거 입장에서든 마르크스 입장에서든 말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존재한다는 사건은 관념론자에게든 유물론자에게든 행복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세상의 모든 철학은 존재에 대한 물음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물음의 해답은 1991년 11월 27일 이 시점에서조차 없다.
이 없다는 사실만이 진실되다. 나는 1981년 1월 왕비를 떠났다. 그리고 1984년 10월 병장 계급장을 달고 마지막 휴가 때 잠시 들렀다.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가 흐르고 있었다. 그 후 1991년 11월 다시 한번 들렀다. 2층과 3층. 여전했지만 음악이 없었고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한다. 10년 전 나의 스물은 이런 것이었다. 녹향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왕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연매시장 골목 곡주사에서 술을 마셨다.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 곳에서나 잤다. 그것은 70년대 선배들에게서 배운 유산이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딜 가든 고민하는 청춘은 있었다.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가 되어도 고뇌하는 젊음은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는 그것을 믿음과 희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어떤 젊음은 양지를 돌아다니며 웃고 떠들며 푸른 수문을 보내고 어떤 젊음은 음지에서 고뇌한다. 결국 이 시대를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면 음지에서 고뇌하는 젊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뇌하는 것은 늘 슬프지만 존재하는 사실 역시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마지막 말은 이렇다. 왕비는 아직 살아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